아마도 다음 경기 때는 엔제 감독은 벤탄쿠르를 이 위치에서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벤탄쿠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연 벤탄쿠르가 그러면은 창의적인 선수냐? 저는 개인적으로 벤탄쿠르는 그렇게 창의적인 선수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그냥 벤탄쿠르는 좀 더 사르보다 공을 잘 차고 활동량 좋고 사르보다 득점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고 싶지, 뭐 벤탄쿠르가 들어간다고 해서 메디슨이 보여줬던 그런 창의적인 패스가 나올 거라는 솔직히 생각은 크게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셀소가 이 위치에서 뛸 때 좋은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고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서포팅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에스턴 빌라전을 앞두고 토트넘이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에스턴 빌라전에 어떤 선발 라인업으로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오늘은 에스턴 빌라를 분석하는 영상보다는 그냥 토트넘이 어떻게 나와야 좀 더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토트넘을 바라보면서 토트넘의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메디슨 반더벤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반더벤이 못 나오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메디슨이 못 나와서 공격 지역에서 뭔가 창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울버햄튼전에 볼 수가 있었고, 메디슨 같은 선수가 없고 반더벤 같은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도 뭔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말이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사르가 이 위치에서 지난 경기를 뛰었는데 결국 사르도 메디슨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창의적인 패스 혹은 메디슨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질 못하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한 부분도 있고, 결국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발 라인업에는 메디슨 자리에 사르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르는 원래 본인이 뛰던 그 위치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수마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호이비에르가 비수마 자리에 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르가 본인이 원래 이번 시즌에서 제일 좋은 활약을 했던 그 위치로 돌아가서 뛰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르가 원래 뛰던 이 메디슨의 자리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셀소가 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엔제 감독은 벤탄쿠르를 이 위치에 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르가 이 위치에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일단은 창의적인 패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활동량이 많으나 이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를 서포팅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탈압박 장면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메디슨이 이 위치에서 뛸 때는 이 세 가지 여부를 모두 충족을 시켜줬고, 심지어 메디슨은 이번 시즌 많은 득점도 지금 나름 해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로서. 근데 우리가 사르한테 바랄 수 있는 것들이 활동량적인 부분, 뭐 기동력적인 부분인데, 이 위치는 사실상 기동력으로만 승부를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예요.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득점력도 있어야 되고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아마도 다음 경기 때는 엔제 감독은 벤탄쿠르를 이 위치에서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벤탄쿠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연 벤탄쿠르가 그러면은 창의적인 선수냐? 저는 개인적으로 벤탄쿠르는 그렇게 창의적인 선수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그냥 벤탄쿠르는 좀 더 사르보다 공을 잘 차고 활동량 좋고 사르보다 득점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고 싶지, 뭐 벤탄쿠르가 들어간다고 해서 메디슨이 보여줬던 그런 창의적인 패스가 나올 거라는 솔직히 생각은 크게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셀소가 이 위치에서 뛸 때 좋은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서포팅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셀소가 저는 선발로 나오는 게 토트넘한테 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벤탄쿠르는 아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벤탄쿠르는 후반전에 사르랑 교체를 해서 사르가 이제 후반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벤탕이 사르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가 주면서 후반에 좀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될 때 교체 카드로 활용하는 게 저는 알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경기를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르가 이 위치에서 뛸 때 토트넘의 빌드업을 보면은 이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할 때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을 인지한 엔제 감독이 사르를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은 최대한 빌드업 할 때 왼쪽에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날 경기 때도 사르가 메디슨처럼 왼쪽 아래지역에 내려와서 공을 받아서 본인이 뭔가 패스를 잡고 연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르가 사실상 메디슨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못 만들어 주다 보니까 셉세비도 후반전에 큰 활약을 못하게 되고 손흥민 선수한테도 많은 양질의 공이 못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노셀소가 만약에 이 위치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노셀소도 솔직히 드리블로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막 상대편 선수 한 명을 달고 들어와서 여기서 본인이 돌파를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노셀소가 전방으로 공을 잡았을 때만큼은 벤탄쿠르보다는 사르보다는 좀 더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는 이 위치에다가 위협적인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노셀소가 이 자리에 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프리시즌 경기를 바라봤을 때 프리시즌 때도 노셀소가 후반전에 메디슨의 백업으로 이 위치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에스턴 빌라전이
노셀소한테 선발 출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노셀소가 이 경기에서 본인을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이 뭔가 상위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토트넘이 선수층이 많이 얇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정말 좋은 메디슨의 백업 자원이 들어온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황로얄이 지난 경기 때 나왔어요. 근데 에메르송 로얄이 이 위치에서 뛸 때를 우리가 보면은 토트넘이 언더래핑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경기를 많이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로얄이 이런 언더래핑을 나갈 때 이 타이밍 자체를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한테서 시작된 이 공이 존슨한테까지 연결이 됐을 때 존슨이 이 공을 받아서 로얄한테 알맞은 타이밍에 공을 뿌려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도기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우도기가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이 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로얄보다 좀 더 이 언더래핑을 나가는 속도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존슨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존슨도 좀 더 우도기를 바라보면서 돌려치기 플레이나 아니면은 우도기를 활용한 공격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도기가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를 보시면은 이번 시즌에 에메르송 로얄보다는 이 위치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 울버햄튼 경기를 보시면은 에메르송 로얄이 이 위치에서 뛸 때는 우도기가 이 위치에서 뛸 때보다 좋은 크로스라든가 좋은 마무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토트넘이 좀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못 만들어냈는데, 아마 우도기가 이 위치에서 언더래핑을 나가서 본인이 공을 받게 되면은 위협적인 토트넘의 공격이 될 것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도기가 좀 더 로얄보다는 단단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도기가 이탈리아 대표팀의 스팔리티 감독의 말에 의하면은 이번 A매치 경기에서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신체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서 지금 경기 출전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전을 앞두고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현지 매체에서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도기가 지금 나오게 되면은 토트넘에 좀 더 걱정이 덜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르가 이 위치에서 뛸 때를 보면은 로얄이 이날 경기에서도 크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존슨한테 이렇게 공이 들어가서 로얄이 가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 공이 사르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사르가 뭔가 로얄한테 이렇게 3자 패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사르도 이 위치에서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로얄한테까지 패스를 연결해줄 만한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많이 답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창의적인 플레이어인 로셀소가 이 위치에서 뛰게 되면은 언더래핑을 나가게 되는 우도기를 바라보면서 존슨한테 공을 받아서 좀 더 위협적인 패스를 많이 찔러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토트넘이 공격을 보면은 이 우도기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크로스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뒤로 다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존슨이 다시 뛰어 들어가고 수비를 끌고, 그리고 노셀소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공을 백패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사르가 이 위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든가, 이렇게 했을 때 토트넘의 공격이 좀 더 매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노셀소를 무조건 써야 되는 여부 중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수마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사실상 호이베르가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르도 노셀소가 들어옴으로써 본인이 제일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했던 이 미드필더 위치에 가는 게 저는 정답이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선발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호이베르가 그날 경기를 보시면은 이 높은 위치에 쓸 때 솔직히 저는 호이베르가 너무나도 본인의 매력을 못 발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호이베르가 뭐 창의적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 높은 위치에서 본인이 이런 공을 받았을 때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는데 위협적인 패스를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많은 왕성한 활동량을 가지고 셉세비를 뭔가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사르가 뛸 때만큼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력이 많이 답답했고, 엔제도 이거를 확실히 생각을 했는지 포로를 이날 높은 위치까지 많이 올려보내면서 호이베르를 좀 더 낮게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포로도 실질적으로 이 위치에서 본인이 공을 받았을 때 뭔가 양질의 패스 혹은 뭐 탈압박을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이 전술이 포로한테는 좀 더 수비할 때 체력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돼서 후반전에 포로가 오버래핑을 나오는 누리한테 돌파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수마가 못 나오게 되는 자리에 호이베르가 들어가고 사르가 다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도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그리고 사르도 더 본인이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토트넘한테 맞는 전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많은 공을 받지 못하고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것도 이 위치에 뛰던 호이베르가 손흥민 선수를 많이 서포팅을 못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르가 들어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사르는 셉세비한테 이렇게 공이 들어갔을 때 본인이 여기서 공을 받기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툭툭 나오면서 이 공을 받아서 슈팅 찬스를 만들기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르가 이 위치에서 뛰게 되면은 좀 더 손흥민 선수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이 많아요.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이 수비 라인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수비 라인으로 뛰면은 우리가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벤 데이비스랑 다이어를 이 중앙 수비수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이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어요. 사실상 유망주 선수들을 써야 되는데 저는 유망주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가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 때도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토트넘이 한 가지 수정을 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후방 빌드업을 좀 더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비카리오도 사실상 현대 축구 안에서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릭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 또한 후방 빌드업이 상당히 좋은 수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공이 쉽게 크게 나가는 장면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도 이 라인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를 활용한 빌드업을 좀 더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심플하게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릴 수 있을까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공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디슨이 뛸 때도 그렇고 보면은 토트넘이 이 왼쪽 측면을 노려서 공격을 많이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벤 데이비스 쪽에서 공이 시작돼서 존슨한테 연결이 되고 존슨이 공을 잡았을 때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나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공을 받아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음 경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 쪽에서 뭔가 풀어서 다이어가 전방으로 공을 뿌려서 공격을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다이어 쪽에서 시작된 공이 결국에는 벤 데이비스 쪽으로 와서 벤 데이비스가 우도기가 나가면서 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존슨한테 연결되면은 존슨이 노셀소를 주던가 아니면은 존슨이 공을 앞으로 잡아서 우도기가 나가는 이 위치에다가 패스를 연결을 해서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게 토트넘한테 좀 더 위협적인 장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 아래쪽에서 본인들이 다이어, 벤 데이비스, 비카리오 이 3명을 통해서 공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에서는 최대한 심플하게 공을 가져가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 쪽으로 통해서 벤 데이비스가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노셀소가 됐던 존슨이 됐든 이런 선수한테 공을 빠르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되면은 토트넘의 공격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후방 쪽에서도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 실수가 일어나서 실점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전의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나와야 좀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이런 수비 진영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 메디슨의 부재를 과연 벤탄쿠르로 메꿔야 될지 로셀스로 메꿔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토트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발 라인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셀소가 과감히 선발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토트넘이 상당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상자도 많고 근데 어차피 부상자가 많은 거는 사실상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메디슨이나 반더벤이 당장 뭐 내일 이렇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상 메디슨이나 반더벤은 내년 1월까지 못 돌아오고 그러면 지금 토트넘이 얇은 스쿼드 안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저는 이번 이 A매치 데이가 끝나고 열리게 되는 에스턴 빌라전을 시작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들이 남아있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내서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트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